2022년 7월 폴란드 전차고가 텅 비워져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가득 찼었는데 말이죠. 왜냐면 바로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에게 자신들의 전력 절반을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국가 방위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훈련 계획도 방어 계획도 전부 다시 짜야 했죠. 그런데 이때 폴란드는 자신의 자국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을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전통적인 방산 파트너가 아닌 8,000km 떨어진 한국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에 필요한 건 5년 뒤, 10년 뒤 도착할 최첨단 무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은 대기 물량이 몇 년씩 쌓여 있었거든요. 생산 라인 자체가 축소된 상태였고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장이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1953년 이후 70년 넘게 휴전선 바로 아래서 생산 라인을 돌려왔어요. 매년 일정 물량을 꾸준히 찍어내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터져서 급하게 라인을 재가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7월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흑표 전차 180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론 1000대 규모의 프레임워크 계약이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대 규모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추가 계약이 확정됐거든요. K2 전차만 360대가 넘어가고 FA-50 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수백 기가 추가됐습니다. 폴란드 국방 예산이 2025년 기준 GDP의 4.7%, 2026년엔 5%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무기 구매로 집행되고 있죠. 폴란드 언론들은 이걸 두고 국가 생존 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폴란드 입장에선 전력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국가 방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는 납기가 5년 이상 걸린다고 했고, 미국제 에이브람스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과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협력을 시작합니다. 현지 생산 체계 구축,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이건 단순히 완제품을 사가는 게 아니라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 기술자들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 시스템 자체를 들여오는 거였죠.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한국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유럽 한복판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폴란드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지워진 나라입니다. 18세기 말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세 차례 분할됐고요.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었죠. 1918년 독립했지만 1939년 다시 독일과 소련의 양쪽에서 침공당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엔 소련 위성국가로 40년을 보냈고요. 이게 폴란드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안보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전쟁을 역사책 속 이야기로 여기지만 폴란드는 내일 당장 반복될 수 있는 현실로 봐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전선이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안쪽까지 형성됐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2022년 여름 폴란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국이 보유한 소련제 T-72 계열 전차 수백 대를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군 주력 기갑 전력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부대는 있는데 전차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가 보낸 T-72는 소련 시절부터 쓰던 구형 장비였어요. 어차피 교체 시기가 온 장비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0년에 걸쳐 천천히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1, 2년 내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폴란드 국방부가 직면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즉시 배치 가능한 전차 300대 이상이 필요했고 납기는 2년 이내여야 했어요. 그리고 기존 소련식 교리로 훈련받은 승무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선택지를 찾아야 했죠.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은 레오파르 2 전차를 제안했지만 납기가 5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가 사실상 꺼져 있었거든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에이브람스를 제안했지만 대당 가격이 한국제의 2배를 넘었어요.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생산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K2 흡표 전차는 이미 양산 체계가 완전히 구축돼 있었어요. 2014년부터 한국군에 납품하면서 연간 50대 이상씩 꾸준히 생산해 왔거든요. 공장 라인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량만 늘리면 됐죠.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K2 전차 수출 단가가 지원, 정비 패키지 포함 기준으로 약 80에서 90억 원대인데요. 유럽제 주력 전차들은 패키지 구성에 따라 120억에서 150억 원 수원 수준이었어요. 같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달랐던 겁니다. 폴란드 입장에선 300 규모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예산 내에서 그 물량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죠. 폴란드 국방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K2 전차 180대 초도 물량에 약 1조 5천억 원, 여기에 FA-50 전투기와 천무 로켓, 자주포를 모두 포함하면 초기 계약만 6조 원대 규모였어요. 장기적으론 현지 생산 체계 포함해서 단계별로 1000대 규모까지 확대하는 프레임워크 계약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폴란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4에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어요. 나토 평균이 2% 정도니까 2배 이상 쓰기로 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가격과 납기만으로 이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닙니다. 폴란드가 진짜 원한 건 전차 자체가 아니라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엔 특별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초도 물량은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되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이었죠.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 생산 체계 자체를 들여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는 단순히 완제품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닌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체결된 초기 계약서를 보면 흥미로운 조항이 들어있어요. 180대의 이 전차 중 일부는 한국에서 완성차로 납품하되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에서 최종 조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에서 핵심 부품과 설계 도면을 보내면 폴란드 기술자들이 자국 공장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단순 조립만이 아니에요. 엔진 탑재, 포탑 장착, 전자장비 통합까지 전 과정을 폴란드 땅에서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차가 KEPL입니다. K2 흑표의 폴란드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폴란드는 왜 이런 구조를 원했을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보급선이 끊길 수 있거든요. 8,000km 떨어진 한국에서 부품이 오는 동안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땅에 생산 라인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필요한 부품을 즉시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순 수출보다 기술 협력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방산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품 공급망도 연결되고 기술 표준도 공유되고 유지보수 체계도 같이 쓰게 됩니다.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폴란드 부스코보에 위치한 흐타 스탈로바 볼라 공장이 생산 거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공장은 원래 폴란드군 장갑차를 만들던 곳인데요. KEPL 생산을 위해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장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파견돼서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생산 공정을 이전하는 작업이 2023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워팩입니다.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K2 전차는 독일제 NTU 파워팩을 쓰는데 폴란드는 여기에 자국산 부품을 일부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완전한 국산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 부품 일부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독일 MTU는 라이선스 문제로 난색을 표했고 한국은 대안으로 자체 개발한 국산 파워팩 도입을 제안했어요. 아직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량하면서 현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2025년 말 기준으로 K2 전차 초도 물량 약 50대가 폴란드에 인도됐습니다. 한국에서 완성차로 보낸 첫 배치분이에요. 폴란드군은 이 전차들을 동부 국경 인근 부대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기존 틱베베 72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전차만 보낸 게 아닙니다. 정비 장비, 예비 부품, 탄약, 시뮬레이터까지 전부 패키지로 들어갔어요. 폴란드 승무원들은 한국에서 제작한 가상훈련 시스템으로
몇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전차에 타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수백 시간을 훈련하는 거죠. 이런 체계적인 전환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전력화가 가능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 계약을 두고 유럽 방위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운다는 의미였죠. 독일이나 프랑스는 완제품을 팔려고만 했지 생산 체계를 이전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기술 유출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유럽 국가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동안 한국은 왜 기꺼이 생산 체계까지 이전했을까요? 답은 한국 방산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전쟁을 끝낸 적이 없거든요.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70년 넘게 생산 라인을 돌려왔다는 건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에요. 매년 일정 물량을 생산하고 매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매년 실전 배치를 반복해 온 겁니다. 유럽처럼 공장을 축소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K2 전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4년 첫 배치 이후 2025년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생산됐어요. 연간 30대에서 50대 수준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장 인력이 숙련돼 있다는 겁니다. 용접공들은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조립공들은 눈 감고도 부품을 끼울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숙련도가 납기를 단축시키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엔 독특한 경쟁 구조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한국 항공우주산업 같은 주요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생태계거든요. 한 회사가 전차를 만들면 다른 회사는 포탑을 공급하고 또 다른 회사는 전자장비를 납품합니다. 이 분업 체계가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품질을 유지하는 구조예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소련식 교리에 대한 이해도였습니다. K2 전차는 북한의 전차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설계됐거든요. 북한군은 소련식 기갑 전술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대량의 전차를 집중 운용해서 돌파구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전술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K2의 설계 철학은 소련식 전차를 격파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20mm 활강포는 러시아제 T-90이나 T-72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요. 복합 장갑은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도록 배치됐어요. 폴란드 입장에선 자기들이 직면한 위협에 딱 맞는 무기였던 겁니다. 유럽제 전차들은 다릅니다. 오파르트리나 르클레르는 냉전 시대 설계가 맞긴 한데 이후 30년간 주로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비대칭 전장에 투입됐어요. 게릴라전이나 대테러 작전에 맞춰 개량된 거죠. 정규군 기갑전은 오히려 생소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 한국군은 매년 대규모 기갑전 훈련을 합니다. 수백 대의 전차가 동시에 기동하고 포병과 협동하고 공중 지원을 받는 시나리오를 반복해요. 이런 훈련 데이터가 전차 설계에 계속 반영됩니다. K2의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네트워크 연동 능력은 전부 이런 실전적 요구에서 나온 거예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낸 무기들은 실전 배치까지 몇 달씩 걸렸어요. 매뉴얼을 번역하고 승무원을 재교육하고 정비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했거든요. 반면 한국제 무기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투입 가능했습니다. 이미 실전 운용을 전제로 설계돼 있었으니까요. 폴란드군 장교 한 명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박물관에 전시할 명품이 아니라 내일 당장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장비였다고요. 이 한 문장이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전차만 도입한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채우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계약에는 FA-50 경전투기 48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이 고등훈련기로 쓰던 T-50을 실전 배치용으로 개량한 기체예요. FA-50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거든요. F-16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대형 전투기는 대당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넘어가요. 반면 FA-50은 500억 원대 이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가까운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폴란드처럼 넓은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 나라에선 숫자가 중요합니다. 물론
FA-50은 F-16보다 작고 항속거리도 짧아요. 대신 운용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F-16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폴란드는 이 전투기를 국경 인근 기지에 배치해서 빠른 출격이 필요한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에요. 대형 전투기는 장거리 임무에, FA-50은 근거리 방공에 쓰는 조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FA-50L이라는 폴란드 특화형 모델이에요. 기본형 FA-50에 폴란드가 요구한 장비를 추가 장착한 버전입니다. 나토 표준 통신 장비, 유럽제 미사일 통합, 폴란드어 조종석 인터페이스까지 들어갔어요. 단순히 한국제 전투기를 사간 게 아니라 폴란드군 체계에 맞춰 재설계한 겁니다.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한국 공군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고요. 정비 인력도 사천 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6개월간 교육받았어요. 단순히 비행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운용 능력 전체를 이전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땅에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배치됩니다. K2국 천무는 한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예요. 트럭에 탑재된 발사대에서 로켓을 연속으로 쏘는 시스템이죠. 사거리는 탄종별로 80km 안팎이고 임무에 따라 다른 유도탄 운영까지 다양합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기동성입니다. 발사 위치에 도착해서 로켓을 쏘고 나면 5분 안에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적이 역추적해서 반격하기 전에 이미 사라진 거죠. 현대전에서 고정된 포병 진지는 표적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천무는 바로 이 기동성을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동부 국경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에요. 만약 국경 너머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로켓 한 발이 아니라 수십 발을 동시에 쏠 수 있거든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캐구 자주포도 추가됐습니다. K9은 한국군이 30년 가까이 운용해온 검증된 무기예요. 155mm 곡사포를 장착한 자주포로 분당 6발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쏘고 쏘면서 이동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미 여러 나라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폴란드가 구축하는 건 단일 무기가 아니라 통합 체계입니다. 전차가 지상을 장악하고 자주포와 로켓이 원거리를 타격하고 전투기가 상공을 지키는 구조예요. 이 모든 무기가 한국산이라는 건 호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체계가 같고 정비 부품이 공통되고 훈련 프로그램도 통합할 수 있죠. 각각 다른 나라 무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 체계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폴란드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8,000km 떨어진 한국에 부품을 주문하고 몇 주씩 기다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게 현지 생산체계 구축이었습니다. KP 전차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완성차로 보냈지만 이후 생산분부터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됩니다. 한국에서 핵심 부품과 설계 도면을 보내면 폴란드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거죠. 단순히 볼트 조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엔진 탑재부터 포탑 장착, 전자장비 통합까지 단계적으로 현지화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 엔지니어 수십 명이 폴란드에 파견됐어요. 공장 설비를 재배치하고 생산 공정을 설계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은 한국 창원 공장에서 몇 달씩 실습하며 조립 기술을 익혔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파워팩입니다. 전차의 심장인 엔진과 변속기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K2는 원래 독일 MTU사의 파워팩을 썼는데 폴란드는 이걸 자국 기술로 일부 대체하고 싶어 했어요. 완전한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거였죠. 문제는 독일이 라이선스 이전에 난색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체 개발한 국산 파워팩 도입을 제안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를 조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량하면서 적용하기로 협의했어요. 2024년부터 현지 조립체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한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시험 운용이 진행 중이고요. 폴란드 군사시험장에서 각종 테스트 프로그램이 설계됐어요. 영하 20도, 한겨울 운용 시험, 진흙탕 기동 시험, 장거리 주행 내구성 시험까지 전부 폴란드 환경 기준으로 준비된 겁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에서 조립할 전차를 폴란드 조건에서 검증하는 구조죠. FA-50 전투기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은 한국에서 완성기로 납품됐지만
장기적으론 폴란드 제제슈프에 있는 항공기 정비 시설을 생산 거점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기체를 처음부터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보낸 주요 부품을 조립하고 폴란드제 무장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방산업체들도 참여합니다. 폴란드의 PZ 그룹은 FA-50PL 관련 부품 생산 협력 범위로 논의되고 있고요. WB 일렉트로닉스는 통신 장비 통합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한국 무기를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기업들도 공급망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천무 로켓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대와 통제 장비는 한국에서 들여오지만 로켓탄 일부는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폴란드엔 이미 로켓탄을 만들던 화약 공장들이 있거든요. 기술 표준만 맞추면 단계적 현지 생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게 됩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부품 공급망이 연결되고 기술 표준이 공유되고 공동 개발까지 가능해집니다. 한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산업협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협력은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조선업도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 급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흔히 LNG선이라고 부르는 배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7할 안팎이 한국 조선소로 향합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예요. 중국이나 일본도 조선업 강국이지만 LNG선만큼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LNG선이냐면요. 이 배는 만들기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액화 천연가스는 영하 163도로 냉각된 상태로 운반됩니다. 일반 화물선처럼 그냥 실으면 안 돼요. 특수 단열 탱크에 담아야 하고 탱크 자체도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와 구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용접 하나 잘못하면 가스가 새거나 탱크가 파열될 수 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수십 년간 축적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LNG선을 가장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스마트 조선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인력이 망치 들고 용접하는 모습은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로봇팔이 자동으로 철판을 절단하고 크레인이 정밀하게 블록을 조립하고 관제실에서 모니터로 전체 공정을 관리합니다. 사람이 하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속도는 빨라지고 오차는 줄어드는 거죠.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한국조선 3사가 스마트 야드 구축에 투자한 금액이 수조 원대에 달합니다. 단순히 설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가상으로 배를 먼저 만들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실제 건조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직면한 더 큰 변화는 연료 전환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니까 선박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기존 중유를 태우던 엔진은 이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연료들이 기존 엔진과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탄올은 부식성이 강해서 연료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전부 특수 소재로 바꿔야 하고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서 누출 방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이에요. 이미 한국 조선소들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연료 벌크선 같은 차세대 선박 수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은 여전히 우위에 있어요. 같은 사양 기준으로 중국이 대략 20% 안팎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직은 존재하지만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선택한 전략은 기술 표준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친환경 선박 설계 기준, 자율 운항 시스템 프로토콜, 디지털 조선소 운영 표준 같은 걸 한국이 먼저 정립하면 나중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폴란드와 방산협력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라 조선 생태계 자체를 수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폴란드에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히 무기나 배를 잘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설계부터 생산, 유지보수,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폴란드 동부 전선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제 전차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K 전차 초도 물량은 이미 현지 부대에서 운용 중이고요. 추가 물량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FA-50 전투기는 폴란드 공군 편대에 편입돼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천무 로켓 시스템도 시험 운용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건 선언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계약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땅과 하늘에 자리 잡은 거예요. 폴란드 국경 수비대가 쓰는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건 이제 소련제 낡은 전차가 아니라 한국제 최신 기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폴란드 기술자들이 조립 공정에 투입됐고, 폴란드 방산 업체들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같은 방산 생태계 안에 있는 겁니다. 조선업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LNG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실린 천연가스가 한국제 배에 실려 유럽으로 향하고, 호주에서 출발한 LNG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탱크에 담겨 아시아로 운반됩니다. 에너지 운송의 상당 부분이 한국 조선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유럽도 다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 하고 있어요.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집니다. 한국이 지금 누리는 우위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표준 선점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설계 기준을 한국이 먼저 정립하고, 자율 운항 시스템의 프로토콜을 한국이 제안하고, 차세대 방산 장비의 통합 규격을 한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시장을 먼저 만든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거든요. 폴란드와의 계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십조 원짜리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니에요. 유럽 방산 시장에 한국 표준을 심는 첫 사례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방산 체계를 도입하면 폴란드와 협력하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호환성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품 공급망이 연결되고 정비 체계가 통합되고 훈련 프로그램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체계가 확산될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메탄올 추진 선박이 국제해사기구 승인을 받으면 그게 업계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다른 나라 조선소들도 그 기준을 참조해서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만든 자유운항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국제 표준으로 확산될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과 조선 시장에서 규칙을 만드는 위치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폴란드 동부 전선에 배치된 K2차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한국제 LNG선은 단순히 잘 만든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정의한 표준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